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어서 가족 상담 두 번째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상담에 있어서 삼각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각관계 뭘까요? 네, 제가 좀 적어 드렸는데요. 가족에 두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3자를 넣는 거죠. 제3자를 끌어들여서 이 갈등의 구조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로 자녀들을 이 제3자로 끌어들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을 좀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 B, C예요. 저 동그라미 하나는 C고요. 주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자녀를 데리고 동맹을 맺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나면 자녀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겠죠. 그러면서 뭐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는 이제 뭐 조금 소원해지고 별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그 대화를 막 하니까 이 자녀는 아빠에 대한 미움이 막 생기게 되면서 아빠에 대해서 갈등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상담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요즘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은 모를 거야. 맨날 회사에 핑계만 대고 집안에 관심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이제 딸을 오는 거죠. 딸을 부르는 거죠. 딸아, 이리 와봐. 네가 보기에 아빠가 집안일 도와주는 것 같아? 네가 보기에는 집안일 엄마만 다 하지. 그러니까 딸은 이제 엄마와 그동안 이렇게 관계를, 엄마는 일방적인 아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맞아. 아빠는 맨날 화만 내고 오면 엄마하고 싸우기만 하고 엄마만 힘들게 해. 아빠는 되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뭐야, 지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딸과의 관계,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사실 부부와의 갈등은 부부끼리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대립된 관계였으니까. 근데 자녀를 개입해서 삼각구조를 만드는 것을 이런 삼각구조라고 하고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가 없으신가요? 예,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족 상담에 있어서는 사실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계도라는 건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계도는 이제 도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가계도는 이렇게 많이 그려집니다. 상담 초기에 가계도를 그려보면요. 이런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의 다세대 전수된 게 감정, 불안이 무엇인지, 갈등이 무엇인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 가족에게 어떻게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했던 그 가족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가계도예요. 주로 3세대 이상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그리면 굉장히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계도를 자동으로 그리는 그런 앱들도 좀 개발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계도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시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은 네모로 그리고 여성은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움을 필요한 내담자는 두 개, 네모를 2개 그린다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2개 표시한다든지 이래서 누가 우리의 내담자인가, 우리의 중요한 IP인가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기호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이나 이런 상담 현장에서 쓰는 좀 기호들은 지금 보현의 기호들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관계, 어떤 가족이 친한지, 어떤 가족이 좀 갈등의 관계에 있는지, 또 어떤 그 가족 관계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하는 말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가 있고요.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어디 가도 엄마와 같이 가거나 혹은 아빠와 같이 가거나 이렇게 멜팅돼 있는 밀착된 가족의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구조들을 좀 살펴보고 가족 내에 물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질 장애가 있는지, 물질 중독이 있는지, 행동 장애가 있는지, 즉 뭐 도박을 했는데 그 밑에 자녀들도 뭐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알코올 의존이 있었는데 뭐 남용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가게들은 중요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을 통해서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유진 온일의 가족들 이렇게 그 가게들을 보게 되면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민 가족이었다 보니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 밑에 가족들은 알코올과 이제 마약들 좀 손대게 되고, 그 밑에 가족들에 보면 굉장히 그 가족의 구조도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가게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사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살한 가족들도 좀 있고. 그래서 세대를 전수해서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사안들은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면 사실 생명에 위급한 경우에 이런 도움의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가계도를, 사실 가계도를 그리기 위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전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정말 최소한의 정보를 받겠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이런 문제들, 자살이 사실은 굉장히 가족에 전수되어진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가계도와 함께 생태도라는 것도 같이 좀 써요. 생태도는 가족의 그림 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외부 세계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친한 사람은 누구고, 직장에서 어려움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적어보는 걸 생태도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족의 가계도와 생태도를 가지고 가족을 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주로 가계도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가족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의사죠.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 말에 의해서, 의사소통에 의해서,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언어적인 갈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의 기호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모는 남자를 얘기한다고 했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중앙에 이렇게 X표를 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질 의존, 알코올 의존 했을 때는 좀 까맣게 칠하고요. 약물 의존이 있을 때는 좀 밑에 까맣게 칠하고, 회복 단계에 있을 때도 표시를 합니다. 회복 단계에 있을 때는 반만 좀 까맣게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관계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관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관계가 조금 뭐 그냥 서로 간섭 안 하고 사는 거죠. 사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와서 카톡으로 대화를 한답니다. 자녀들도 뭔가 부모들이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는 가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 가정들이 보면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영향력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죠. 세 줄은요, 밀착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세 줄도 세 줄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 이런 동일시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엄마의 그런 태도를 아이도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착된 관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관계고요. 단절된 관계는 선의 중간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 관계는 이렇게 지그재그 선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는 두 줄로 이혼을 표시하고요. 앞쪽에는 주로 이제 태어난 연도, 뒤쪽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연도를 적게 되고요. 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결혼을 언제 했는지, D라고 표현을 하면 언제 이혼을 했는지, 그런 날짜들까지 이런 기호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도의 예시예요. 이 가계도를 좀 보면 이제 이 3세대 가계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그라미 2개 돼 있죠. 동그라미 2개 돼 있는데 이 가계도 상으로는 어머니가 동그라미 2개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이가 중간에 이제 적혀져 있죠. 이 어머니는 이제 잦은 과음, 그리고 잦은 과음을 하게 되면 이제 필름이 끊긴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폭력성이 되고, 그때마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 딸이에요. 동그라미가 딸이잖아요. 이 딸에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도 이 딸에게 계속 이제 공부를 푸시하게 되고, 그리고 딸이 이제 과도하게 딸에게 학업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아들에게는 좀 밀착돼 있죠. 3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나 이제 둘이 누나하고 이 동생하고 갈등이 있어도 누구 편을 들까요? 맞아요. 아들 편을 들게 되죠. 그러면 딸의 마음은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동생만 사랑해.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아요. 전혀 간섭하지 않고 엄마하고 갈등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현재 동거 가족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 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머니 쪽에는 이제 그 아버지와는 굉장히 갈등 관계 있고 누구와 밀착돼 있어요. 맞아요. 친정 어머니와 굉장히 밀착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를 봤더니 친정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술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제 문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는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다시 아들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예상이 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들도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면 뭘로 풀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이 아들도 알코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아빠 쪽을 보면요. 아빠 쪽은 부모님과의 어떤 이 관계선이 없어요. 부모님과 거의 뭐 단절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와는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이혼한 가정이죠. 이혼한 가정에 세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맞아요. 그 아들로서의 책임을 또 가졌겠죠. 그러면 아마 예상컨대 아버지가 너는 아들이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어머니의 부재를 좀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상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엄마의 따뜻한 그 사랑을 좀 그리워했을 거고 그 사랑을 아내에게서 좀 받고자 해서 처음에는 그런 사랑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지만 아마 그것이 가족 생활을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아내도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또 불안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늦게 오거나 술을 마시고 이랬을 때 더 불안했을 거고 더 많은 잔소리를 했고 그게 때로는 뭐 폭력적일 수도 있고 잔소리가 언어적 폭력도 있으니까요. 정서적인 폭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도의 예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가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의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그리기 어렵다면 이렇게 정리라도 좀 해보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서 이 가정을 한눈에 좀 살펴보면서 이 가정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환시켜 볼까요? 이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검사지도 굉장히 많고요. 요거와 유사하게 상담사가 내가 어떤 상담사인가, 굉장히 정보를 탐색하는 수사관 같은 상담사일까, 아니면 저도 굉장히 지시적인 그런 그 상담사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감적인 상담사일까, 아니면 어떤 상담사는요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해요.
내담자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제가요, 어떤 사람하고 연결해 줄게요. 아니, 제가요, 가족센터하고 연결해 줄게요. 제가요, 남구보건정신건강센터하고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상담사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사의 유형도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는 것도 좀 성장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는 가족 상담이니까, 그죠? 버지니아 사티어가 얘기한 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가지 상담 유형의 첫 번째는 회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비난형, 그리고 세 번째는 초이성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곳에서는 산만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혼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의사소통에 역기능적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치형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조금은 고민해봐야 될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한 가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회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유형은요, 갈등을 피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무조건 타인의 말이 맞다고 해요.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이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따라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맞추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비난형은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비난을 하죠. 다 네 탓이야. 이렇게 만약에 자세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그런 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그냥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에 정보나 증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뉴스를 봤는데, 내가 책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죠.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대화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산만형과 혼란형은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대화를 해요. 혹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대화의 맥을 끊는 거, 이런 것들을 산만형, 저는 이제 산만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산만형의 대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치하는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좀 타인과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라고 한다고 비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비난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감정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건강한 소통 유형을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그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렇죠. 전화를 받았을 때 이분의 의사소통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그걸로 또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러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변화돼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나누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의사소통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떤지, 사실은 그 전에 나는 어떤 의사소통의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먼저 회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경우죠.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러면 어떨 때는 뭐 그냥 정말 생각이 없어서 당신 원하는 거 먹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아무거나 다 좋아해.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라고 했을 때 아유 뭐 당신이 원하는 어디 가고 싶어?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사실은 내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야 뭐 당신 먹고 싶은 거 가자 했을 때도 아니야 내 취향에 맞춰서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상대방의 기분이 우선시 되면서 사실은 뭘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거죠. 어떤 가정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남편이 회유형인 가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에게 다 맞춰요. 그런데 남편을 따로 상담을 하게 돼서 물어봅니다. 정말 그냥 아내에게 맞추는 게
정말 아무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다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처음에는 그냥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제 언제 진짜 감정이 나올까요? 예, 남성 갱년기를 안 하니까 남성은 미들에이지 크라이시스, 즉 융이만한 중년기가 되면 이런 마음들이 확 나와요.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회유형으로 있었는데 마음에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꾹 억압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와 싸우기 싫으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속 시끄럽습니다. 뭐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그 가족이 평화로운 게 제일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유형의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기를 했죠. 남성은 이런 그 중년기에 이런 위기에 오게 되면요. 조금 참을성이 억눌러졌던 게 쓰레기통이 그렇잖아요. 쓰레기통에 휴지를 계속 꾹꾹 눌러지면 어때요? 계속 꾹꾹 눌러서 담을 수는 있어요. 감정의 찌꺼기를 이 감정의 쓰레기통에 담을 수는 있지만 어느 날 폭파하는 거죠. 호르몬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도 좀 약화됐어요. 그럴 때 남성들은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심지어는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요,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세탁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어요. 이름도 있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잘된 세탁소였어요. 장인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회유형의 의사소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 알 수 없이 슬퍼요.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은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어디 검사를 해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 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결국은, 이런 세탁업을 계속해서 자기의 직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그런 갱년기 남성의 그런 중년기를 맞으면서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회유형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쓰는 반복돼서 쓰는 단어들 보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단어들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호소하는 것도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많이 호소하게 돼요. 회유형의 의사소통은 좀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년대에 태어나서 이게 살아가시는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40년대에 태어나서 이제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몇 가정을 만나봤을 때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가정폭력 때문에 좀 만나 뵀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가정, 그리고 또 그냥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모님이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30년, 40년대에 태어나서 쭉 이렇게 살아가신 가정을 보면 남편들이 이렇게 손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쉽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내를 직접 상담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아내들은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주로 좀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 되는 이제 손가락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난형을 쓰는 남편이 있고 아내는 회유형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아내는 쉽게 이렇게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방임했어요. 방임했고, 사실은 노인학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내가 남편에게 2끼만 줬어요. 하루에. 2끼만 줬는데, 한 끼는 그냥 파는 칼국수 있잖아요. 라면처럼 생긴 칼국수를 한 끼 줬는데, 그것도 반 공기만 줬어요. 그리고 한 끼는 그냥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발견이 됐어요. 입원하게 됐고, 그게 사회복지 현장에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분리조치를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아. 그냥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아내에게 보내줘. 그냥 아내한테 가서 그냥 아내가 끓여주는 라면 먹고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죽을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난형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마음에도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도 내가 막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했어? 그러면 화를 막 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자존감도 많이 낮아요. 그리고 만성 불안이 있습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정이 해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불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회의 시간이 늦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너가 제때 자료 준비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자. 복사는 이렇게 하식을 했는데 그건 네 핑계야.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비난하면서 모든 탓을 타인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죠. 주로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요, 심장에 굉장히 좀 무리가 가요. 막 화를 내다 보면 막 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고혈압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권위적이고 비난적인 의사소통의 그 저변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분의 의사소통도 불안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이성형을 쓰는 그런 그 의사소통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것도 이제 문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는 건 비난형을 했잖아요. 초이성형은 모든 것을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을 안 쓰려고 해요.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을 쓰는 것 자체를 회피합니다. 감정을 억제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차갑게 그냥 안 그런 척, 어렵지 않는 척, 힘들지 않는 척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데이터, 논리,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사실은 감출 수가 있죠. 그래서 갈등상을 굉장히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외로워요. 맞아요.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들이 잘 채워지지 못하니까 엄마의 사랑을 막 요구하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요구하다가 그리고 타인의 대인관계를 요구하다가 계속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감정이 다치기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다치기 싫으니까 이러한 감정들을 닫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의사소통이 바로 초이성형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3만형의 의사소통을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3만형은 대화 주제를 회피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그런데 이 해결할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영화 보면 재밌겠다. 뭔 영화 볼래?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 당신과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한데 날씨 좋네. 우리 산책하러 갈까? 굉장히 이 가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3만형의 의사소통을 쓰는 그런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와 함께 지금 이사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사 문제는 고민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접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짐은 언제 싸자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사센터에 그 전화는 언제 할까? 어느 이삿짐 센터를 이용할까? 이랬을 때 아내는 아니야 지금 애가 오늘 아침에 나랑 좀 애가 뭐 사달라는데 그 사러 갈까? 이렇게 자꾸 회피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 그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대화할 때 엉뚱하게 막 행동을 해요. 재밌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흐름을 딱 끊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까르르 웃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분도 굉장히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디에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두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하시다가 가족 내에 이런 산만형의 의사소통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가족의 구성원에 있어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자 애를 쓰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둘째일 수도 있고요. 셋째일 수도 있고, 저는 셋째까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또 부부 중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의사소통은 사실 일치형의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단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죠. 건강한 소통입니다. 내가 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타인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 자기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좀 얘기해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도 하는데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치형이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산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형일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의 의사소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고 대신에 상대방 입장도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면서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일치형의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가족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그 의사소통 유형 중에 일치형의 의사소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치형의 의사소통은요, 자기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나의 의사소통 패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그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개선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치형의 소통을 오늘부터 아마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우리가 받는 전화 너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가족들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가족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 경계에 대한 것은 가족 하위 체계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은요, 자기만의 개별적인 공간과 개별적인 감정과 개별적인 이 행동이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가족이 모였을 때는 어때요?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가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계가 모호하거나 너무 경직돼 있거나 너무 과잉 간섭하게 돼 있다면 이 가족의 기능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는 명절 때 만나거나 아니면 실제 사람들이 와서 만날 때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카톡에서도 페이스톡을 통해서 가족들이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줌이나 이렇게 무료로 가족들이 함께 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상황을 좀 알면 이 가족들이 좀 더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줌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바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빠지겠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정해진 시간에는 2명만 있으면 그 줌에서 모이는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패밀리 타임은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 타임에서 별 얘기 안 해요.
일주일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또 한 가족이 좀 간단하게 카톡에다 정리를 하면 일주일 동안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소통하지 않으면 경직됩니다. 가족들이 소통하지 않으면 경계선은 굉장히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가족들이 함께 이런 그 명확한 경계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경계를 보면요, 개방적인 가정이 있어요. 너무 개방적이라도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개방해야 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뭐 가족들이 함께 봉사를 나간다든지 다른 가족과 함께 뭐 캠핑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로 좀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외부 세계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만 여행 가고 우리 가족끼리만 대화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뭘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단절되다 보니까 잘못된 가족의 문화, 잘못된 의사소통, 아니면 잘못된 숨겨진 규칙들만 지켜가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가족 중에 좀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들은 그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이 가족들은 밖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 돼서 결국은 자녀가 2명 있었는데 한 자녀가 나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가족이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그 가족 경계가 있는가 하면 융합된 경계, 이거를 밀착된 경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직된 경계, 방임된 경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경계, 이 3가지 경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그 명확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가족들끼리 아예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웃이 더 친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뭐죠? 전혀 접촉이 없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임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족은 굉장히 밀착된 경계가 있어요. 엄마가 그냥 단순히 아이들 게임인데 공받기 게임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공받는데 하나하나 다 간섭합니다. 위로 받아야 돼, 밑으로 받아야 돼, 옆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아이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밀착된 경계선이죠. 심지어는 아이가 커서 대학에 왔는데 대학의 시간표도 엄마가 짜줘요. 직장에 가게 됐는데 직장을 그만둘 때도 사표로 누가 들고 오냐면 부모님이 들고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명확한 경계선은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이미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건데요. 에이미가 버려진 그런 거위들의 그 알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위들을 부화시켰어요. 거위들은 에이미가 엄마인 줄 알고 막 따라합니다. 에이미의 행동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온 거죠. 야생 거위는 키울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위들이 날아서 이제 여행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여행할 수 있어요? 이 거위들이 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시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비행기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에이미는 그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훈련을 하고 거위들은 또 나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에이미가 앞장서고 거위들이 뒤따르면서 하늘로 날아오러 갑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아주 벅찬 마음으로 앞에 서요. 그러면서 이 거위들이 날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모범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에이미는 뒤로 빠져요. 이제 빠질 때가 된 거죠. 거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날아갈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거위들은 힘차게 자신의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에이미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경계선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안정애착 속에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들은 굉장히 힘을 가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앵 울면 위에서 따뜻한 우유가 나와요. 그리고 좀 앵 울면 토닥토닥 채워져요.
그리고 또 앵 울면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놀아도 줘요. 그런데 어느 날 울어도 밥을 안 줘. 울어도 기저귀가 안 갈아져. 울어도 놀아주지 않아. 그러면 아이는 불안해져요. 어떤 불안이냐면 아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자기가 앵 울었을 때 다 들어주는 세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 불안함은 우리 어른들이 겪는 공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정애착이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의 요구를 잘 알고 그 요구를 좀 채워주면서 이렇게 양육, 안정애착 속에 양육을 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가 있고 언젠가는 이 부모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이런 명확한 경계선이 잘 지켜진다면 사실 빈둥지 증후군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예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명확한 경계선을 아름다운 비행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가족 하위 체계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로 나눠져 있어요. 살바도르 미누친이 가족 하위 체계를 말할 그 당시만 해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한 명 놓질 않죠.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지금 시대는 두 사람만 있을 수도 있죠. 딩크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이런 부부 하위 체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당연히 부모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하나만 낳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는 거죠? 네, 형제 자매 하위 체계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론들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 좀 맞춰서 이런 이론들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부부 합의 체계는 부부가 결혼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결혼할 때 두 사람만 결혼합니까? 아니죠. 예, 부부가 결혼할 때 가족들이 같이 경계선이 지켜지지 못하면 부모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또 친척들과 함께 결혼을 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요. 또 친구 관계나 이미 이제 뭐 옛날 애인들을 잘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과 다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막 땡겨요. 땡기게 되면 그 가족들이 땡김으로 인해서 이 부부는 이렇게 대립되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는 이런 가족들의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역사, 자라온 환경들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살아가서 부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명확한 경계선이라 하고 가족 합의 체계에서 부부 합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게 되죠. 협상하는 방법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사실 자녀를 위한 돈들도 따로 마련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세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자녀 세대의 발달 과정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 하위 체계에서는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해야 된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허용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 가게 될까요? 삼각관계를 아버지하고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 마음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이 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두 사람의 양육의 태도가 다르고 두 사람의 언어가 다를 때 똑같이 이중 구속 메시지라는 언어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더 아이의 안정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누가 일관되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 형제 하위 체계에서는 사실 형제들이 있으면 작은 소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경쟁도 하고 이 안에서 협력 관계도 가지면서 서로 도우면서 문제 해결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형제 자매 하위 체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면 형제가 없다면 사실 이런 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게 되죠. 그 안에서 이런 하위 체계들을 잘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족 하위 체계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나 이런 가족이 해야 될 중심적인 부분이나 지도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무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거나 누구에게 너무 중심적인 역할만 하라고 하면 힘들어진 가족 구성원이 생기고요. 이것이 바로 희생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희생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희생된 자녀는 이 가족에게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금쪽이 치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고요. 이 세 아이가 가정인데 둘째가 좀 계속해서 엄마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매들과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엄마 옆에는 항상 첫째와 셋째가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는 늘 혼자서 거실에서 배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대화를 둘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첫째와 셋째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는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둘째가 그전까지만 해도 좀 순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 듣는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둘째를 계속 달래는 거예요. 언니하고 싸우지 말고 네가 막내한테는 양보해야지. 이러면서 이 둘째에게 계속 이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는 이런 희생된 양이 되면서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죠. 언니하고 과도하게 싸우거나 폭력적이 되거나 또 심하면 이제 갑자기 퇴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빤다든지 갑자기 애기처럼 행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희생된 가족의 어린 자녀가 있는 건 아닌지, 희생된 자녀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죠. 물론 자녀만 희생된 경우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그분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중에 엄마나 아버지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갈등을 쉽게 풀기 위해서 어느 한 가족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양이 있다면 이 희생양을 만든 가족들에게 보여줘야죠.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가족들은요, 사실은 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아까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렸죠. 그 어르신이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족들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권위적인 그런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했는데 가족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랬구나. 너가 그랬단 말이지.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게 오래 갑니까? 안 되죠. 그래도 아이들의 행동이 빨리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다 필요 없어. 이게 뭐 필요 있어. 하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가족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편한 대로 그냥 세대가 물려온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역할은 뭘까요?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변화해야 될 이유들을 선생님들이 좀 대화로, 전화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쉽게 변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족은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 순간, 그 스타트가 중요한 거고요. 시도를 했다라고도 다시 가족 항상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은 소진이 일어납니다. 해도 안 되네. 아이고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가족 항상성이라는 이 단어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래 가족 항상성은 항상 회개하려고 하지.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던 대로 엄마의 모습, 원래 하던 대로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항상성의 변화, 깰 때 가족의 변화는 시작되고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추억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족은 추억의 박물관이라 생각해요. 아이가 소풍을 갔어요. 그냥 갔다 왔을 때 어땠어? 재밌었어?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근데 엄마가 묻습니다. 소풍 어땠어? 엄마, 이번 소풍 진짜 굉장했거든. 내가 세상에 가다가 나뭇가지에 넘어졌잖아. 그런데
그런데 넘어졌는데 그 위에 있던 막 그 열매들이 두두둑 떨어지면서 막 나한테 막 떨어지면서 맞기도 하고 해서 내가 막 울었어. 울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졌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러면서 막 손수건도 주고 휴지도 줬어.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날 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 엄마 이번 소풍은 진짜 굉장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누가 관장일까요? 네, 우리 가족의 관장님은 부모님이겠죠. 관장님은 우리 가족의 좋은 전시물을 전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전시를 할 때 옛날에 쓰던 깨진 그릇 다 버리나요? 아니죠. 한 조각도 전시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붙죠. 이거는 옛날에 뭐 빗살무늬 톡이야. 이거는 선조들이 빚은 백자야. 백자의 한 조각이야. 이러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깨져 있기도 합니다. 힘든 경험을 했거나 외상의 경험을 했을 때 이 그릇들을 붙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국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추억의 박물관을 만드느냐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전시해주면 저렇게 멋진 모양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답니다. 추억의 박물관의 관장님이 되어주셨어요. 멋진 어떤 전시물을 전시할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 가족의 추억의 박물관을 나중에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가정보다는 그냥 소풍 잘 다녀와서 별 할 얘기 없는 가족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런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모래놀이 치료를 했던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 한번 잠깐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자녀가 사실은 둘째 아이가 이 가족들이 이제 미용실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어린 아이가 도로로 뛰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꽁꽁꽁 싸고 키웠어요. 그리고 이 첫째 아이는 항상 죄책감에 쌓여 살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이 큰아들이 군에 가게 되었고 군에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한 거죠. 그 군에서 나는 그 큰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불안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상담에 왔는데 저 장면을 보면요 사실은 무슨 장면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 공중샷을 찍어봤더니 어때요? 아이는 저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거야. 근데 만약에 안 죽을까 봐 저 바위를 다시 둘러놓은 거예요. 바위에 떨어져서 또 죽으려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이러한 마음들이 들킬까 봐 나무로 꽁꽁 쌌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바라는 삶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삶, 다른 가족들과도 대화하는 삶, 사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기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도와주는 것은 이러한 깊은 마음까지 이런 가족의 사정들을 잘 이해하고 가족의 어떤 그런 그 경계들이 이어 있고 또한 이 가족에게 있어서 어떤 구속 메시지들이 있는지 가족 규칙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은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소는요 진짜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줬어요. 아깝지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줬어요. 소는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먹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자도 그래요. 고기 나눠줄 수 있나요? 사자가? 근데 나눠줬어요 소에게. 근데 소가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근데도 먹었어요.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한 가정을 도와줄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엉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가족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이 이 가족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족에
희망과 꿈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전화 받는 그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나눠봤었습니다. 고맙습니다.